서울의 번화가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이곳은 한때 도시의 중심지로 번화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낡고 침침해진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이었다. 1980년대 초반에 지어진 이 아파트 단지는 한때 중산층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모여 살았던 상징적인 장소였으나 곧 찾아온 경제 불황과 함께 점점 사람들 발길이 뜸해졌다. 낡은 건물과 좁은 복도는 언제나 어두웠고 엘리베이터는 거의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다. 그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이는 대학 새내기인 김민수였다. 교회에서 서울로 올라온 그는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이곳에 싼값에 방을 얻었다. 민수는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의어부은 분위기와 삐걱거리는 바람, 소리에 심장이 오그라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대학 생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러한 불안은 금세 잊히고 그의 일상은 순조롭게 흘러갔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민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벽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다. 짜증이 난 민수는 벽 뒤가 옆집이라 그쪽에서 나는 소리려니 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끈질기게 그의 잠을 방해했다. 결국 민수는 불을 켜고 벽 쪽에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 일정한 박자로 벽을 긁는 듯한 소리, 그리곤 가끔씩 들리는 희미한 웃음소리. 순간 민수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다음날 아침 민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며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넌지시 물어보았다. 그러자 관리인은 무거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이 아파트에 관해 소문이 무성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래전 이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실종되었고 아직도 그녀의 행방을 아는 이가 없다고 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민수가 살고 있는 층이었다. 민수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그날 밤 민수는 다시 그 소리로 인해 깨어났다. 이번에는 단순한 벽 긁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민수는 공포심에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방에서 나와 복도를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애썼으나 그 소리는 마치 그를 조롱하듯 사라져버렸다. 며칠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자 민수는 도저히 혼자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친구인 수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수진은 민수와 함께 아파트의 과거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그 여성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소문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그녀의 귀중품들이 방에 그대로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사람은 나르층 할머니였다는 것, 그리고 기자들에게 그 사실을 말한 후로는 계속해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 등 민수와 수진은 그날 밤 다시 함께 잠을 청했다. 한밤중 어김없이 소리는 다시 들려왔고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다. 결국 그들은 복도 끝에 위치한 작은 보관실에 다다랐다. 그곳은 오래된 가구들과 잡다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고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한 먼지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보관실 한 구석에 낡고 바랜 사진 한 장, 실종된 그 여성의 사진이었다.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불길한 기운이 그들을 덮쳤다. 그들은 두려움의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급히 방을 빠져나왔다. 이후 민수는 즉시 그 아파트를 떠나게 되었으며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담은 여러 번의 막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인터넷 상에서 빠르게 퍼졌고 그 후로도 많은 이들이 이 아파트를 직접 확인하러 가는 모험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진실을 밝히려는 자는 없었고 오직 새롭게 떠도는 이야기가 이 고요한 도시의 밤을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가을 나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공포 이야기를 읽는 것이 취미인 평범한 학생이었다. 매일 밤 과제나 공부를 끝내고 나면 침대에 누워 조용히 휴대폰을 켜고 인터넷을 뒤져 새로운 공포 썰을 찾아 읽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절대 클릭하지 마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보게 되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지만 경고, 문구에 호기심이 동해 결국 그 글을 클릭해버렸다. 내용은 이랬다. 한 남자가 인터넷에서 미스터리한 웹사이트를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인생을 바꿀 기적을 원한다면 여기로 오십시오 라는 문구와 함께 이상한 동영상 링크가 있었다. 남자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그 링크를 클릭했다. 동영상은 극도로 불쾌한 기분을 자아냈다. 처음에는 화면이 검은 상태로 이상한 잡음만 흘러나오고 이내 어딘가 낡아 보이는 목조가옥 내부의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의 초점은 흔들려 있었지만 화면 한쪽 구석에서 뭔가 어둡고 흐릿한 형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점점 영상은 이상한 방식으로 빨라지고 화면 전체에 소름 끼치는 비명이 가득 찼다. 남자는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영상이 끝나자 그의 컴퓨터는 원인 모를 오류로 인해 꺼져버렸고 다시 켜지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의 생활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거울 속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자꾸 자신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조차 마치 그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남자는 그 미스터리한 웹사이트와 동영상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내용을 읽고 나서 잠시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나는 그저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무서운 이야기일 뿐이라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마침내 잠이 들었을 때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는 낯익은 장소에 섰다. 예전 친척이 살았던 오래된 목조주택이었다. 비록 숲속 깊은 곳에 있었지만 나는 그곳을 잘 알고 있었다. 꿈속에 나는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지만 기묘하게도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었다. 방들은 계속해서 끝없이 이어졌고 어둡고 고약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각 방을 지나며 느껴지는 기운은 점점 더 음침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이른 한 방에서 멈춰서게 되었을 때 나는 그 방의 구석에서 건고우릿한 형체를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꿈속에서도 너무나 무서워 더 이상 그 방을 바라볼 수 없었다. 깨어났을 때 나는 숨이 가쁘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아무리 꿈이라지만 너무 생생했고 마치 그 이야기 속의 남자처럼 내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만 같았다. 하지만 다행히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침에는 평소처럼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문제는 그날 밤 다시 잠들었을 때 시작되었다. 또다시 그 낡은 목조 주택의 꿈이 이어졌고 이번에는 집이 마치 날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한 느낌이 강해졌다. 날이 갈수록 꿈은 더 선명해졌고 아침에 일어나면 현실이 아니라 꿈속에서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결국 나는 꿈의 의미를 찾기 위해 인터넷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나 검색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몇몇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듯 보였고 그들 또한 절대 클릭하지 마시오 라는 글을 읽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중 한 사람은 이 꿈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집에 가봐야 한다고 적어놨다. 꿈은 자신에게 무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일지 모른다면서 결국 나는 그 꿈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결정적인 결심을 했다. 예전 기억을 더듬어 친척이 살던 숲속의 그 집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매일 밤 이어지는 악몽에 시달릴 수는 없었다. 차를 타고 숲으로 향하는 길은 매우 외로웠다. 길이 험난하고 오래된 기억에 의존해야 했지만 마침내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낡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깨달았다. 꿈속과 현실은 매우 닮아 있었다. 어설프게나마 남아있는 가구와 부서진 창문 그리고 기묘한 정적 속에 둘러싸인 그 모든 것들이 이윽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꿈속에서 반복되는 방을 찾기 시작했다. 집안을 찾다 보니 이내 마주하게 된 방 서서히 발을 들이며 방의 구석을 바라봤다. 경계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순간 흐릿한 형체가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방의 구석에는 낡은 거울 하나가 놓여져 있을 뿐이었다. 긴장한 나머지 가까이 다가가자 거울은 마치 나를 응시하는 듯했고 그 안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그 사람이 곧 나라는 것을 깨닫고서야 나는 몰아쉬던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스스로에 대한 무언가를 깨닫기 위한 여정이었음을 받아들이고 집을 나섰다. 돌아가는 길 나는 더 이상 그 공포의 꿈이 날 따라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인터넷에서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찾아 읽는 일을 자연스레 줄이게 되었다. 공포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이야기일 뿐 자신의 내면이나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도시 변두리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이 마을은 몇몇 오래된 전설과 괴담으로 유명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단지 흥미로운 전설로 여겼다.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도 그런 기이한 경험이 닥치게 되었다. 첫 번째 징조는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다. 평소처럼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옆에 작은 인형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동네 아이들이 장난으로 두고 간 것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몇 번이고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나섰을 때 인형은 사라져 있었다. 그런데 출근하려고 차 문을 열었을 때 차 안 뒷좌석에 그 인형이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그 인형이 어떻게 차 안으로 들어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에는 집안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두려움에 떨며 소리의 출처를 찾아 나섰지만 집안 어디에서도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잦아졌다. 방 안 물건들이 내가 기억하는 위치와 다르게 움직여 있거나 소지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며칠 뒤 다른 장소에서 발견되곤 했다. 심지어 어느 밤에는 뜬금없이 TV가 켜지며 화면에 하얀 노이즈만 가득 메워진 모습이 나타났다. TV 화면에 하얀 빛이 깜빡일 때마다 그 속에 누군가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이는 듯했으나 자세히 볼 수 없었다. 이 기현상은 결국 일상을 참기 힘든 지경으로 몰고 갔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정신을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중 마을의 오래된 전설에 대해 알게 되었다. 수십 년 전에 이 마을에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어렵게 살아가던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실종되었다고 한다. 이 소녀의 흔적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마을을 떠돌며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이야기였다. 소름 끼치는 사건들의 연관성을 느끼고 나는 이 마을의 전설이나 전통을 잘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마을 외곽의 오래된 집에 살고 있는 한 노파를 찾아갔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자마자 심각한 얼굴로 조언을 해주었다. 그 소녀의 영혼은 아직 세상에 풀지 못한 원한이 있어.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 너를 절대 놔두지 않을 것이다. 노파의 조언을 듣고 나는 소녀의 실종된 장소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울창한 숲속 깊은 곳이었다. 여러 차례 길을 잃기도 했지만 드디어 누군가 자리를 잡고 앉았던 듯한 바위와 불에 그을린 나무 조각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마치 어린 소녀가 쓴 듯한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일기장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두려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산속에서 느꼈던 미묘한 존재감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나는 마을로 돌아온 후 노파의 도움을 받아 작은 제사를 지내며 소녀의 영혼이 편안히 쉬기를 기도했다. 그 후로 집에서는 더 이상 기이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마을의 전설을 해결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나는 내게 닥쳐왔던 공포를 끝낼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마을을 떠난 지금에도 때때로 그 전설과 경험들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문득 삶과 죽음,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영혼과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현재와 얽히게 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아있다.